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제목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임세원 지음. 20여 년간 우울증을 치료해온 정신과 의사. 그가 머리와 가슴으로 풀어낸 희망의 심리학. 왜 살아야만 합니까? 출판사는 알키. 들어가는 글. 내 일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좋다. 이것은 나의 일, 나의 직업이며 나는 이 직업에 만족한다. 그리고 쑥스럽긴 하지만 나는 내 일을 꽤 잘하는 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로부터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각 상황에 따라 알맞은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도 한다. 때로는 몇 가지 전문적인 정신치료적 기법을 활용해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울의 심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렇게 임상 경험이 1년, 2년, 그리고 10년 이상 쌓여가면서 나는 내가 우울증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잘 공감하고 있다고 느꼈다. 또한 사람들이 깊은 우울에 빠지는 이유가 희망의 상실 때문이라 확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실제로 내 도움을 받아 희망을 찾게 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음의 괴로움을 덜어내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결과에 커다란 뿌듯함을 느끼며 내가 파악한 우울증 치료의 핵심인 희망을 되찾는 일에 대해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 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병이 찾아온 것이다. 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앗아가 버렸다. 나는 어느 때부터인가 웃음을 잃었고 활기를 잃었으며 무엇보다 희망을 잃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어김없이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렇게 3년여 년간 끝모를 고통을 겪으며 난 내가 마음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내 생각들 중 어떤 건 사실이었지만 어떤 것은 단지 나의 소망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대해 제대로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막상 내가 절망에 빠지고 보니 그것이 내 온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희망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 없는 희망은 부질없는 기대에 불과하며 근거 없이 가졌던 희망은 때때로 그보다 훨씬 더 큰 좌절만을 안겨준다. 나는 처음 이 책을 구상했을 때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행복을 찾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 자신을 포함해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느다란 희망의 근거나마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의 작은 실마리를 손에 쥘 수 있을 테니까. 소제목, 불행은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았다. 2012년 6월, 나는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었다. 대학병원의 교수로 되기 위한 펠로 시절 나는 거의 매일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한밤중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았던 덕에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지만 초임 후 수년 동안은 펠로 시절보다 더 힘든 생활을 했다. 그 괴로운 과정을 거친 후 보상처럼 받게 된 해외 연수였기에
나는 무척 들떠 있었다. 평소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환송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운 좋게도 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까지 받게 되는 등 2012년 초반의 나는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전혀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나를 찾아왔다. 2012년 6월 어느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던 환송의 자리 후 새벽 골프 시간에 맞추기 위해 나는 채 3시간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 근교의 골프장을 찾았다. 피곤했지만 골프 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그렇게 골프를 잘 치고 집으로 무사히 도착했는데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마치 누가 허리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순전히 내 착각이었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단 10분을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점차 심해져 갔다. MRI 사진을 본 의사들마다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어떤 전문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으니 조금만 버텨보라고 했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나 그렇지만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미 출국 날짜까지 정하고 비행기표도 사놓은 상태였던 나는 수술로 인해 그토록 기다렸던 해외 연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수술을 하지 않고 버텨보기로 결정했다. 참으로 신기한 게 서 있으면 통증이 이내 사라졌고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서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에 담당 의사는 내게 일을 쉬며 4주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다. 소제목 조금씩 우울해지기 시작하다. 절대 안정. 바꿔 말하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침상에 누워 있으라는 것이다. 식사와 용변을 포함한 모든 것을 누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골프 치고 회식하던 사람이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용변 뒤처리까지 해야 하다니 그것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식사하고 용변을 볼 때를 제외하고는 종일 누워있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절대 안정을 취하기로 마음먹었고 담당 의사 역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다. 하지만 퇴원 후 집에서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통증이 덜하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오지 않는 잠을 힘들게 청했지만 깨고 나면 통증은 변함없이 나를 찾아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데도 통증은 더 심해져 갔다. 때때로 마치 발가락 사이를 도끼로 내리찍어 발이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고기 불판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처럼 발바닥이 뜨거워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었다. 어떤 날은 두꺼운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다리가 시리기도 했다. 진통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한 주, 2주가 지나감에 따라 내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점차 사그러들었고 나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나는 그제야 환자들이 했던 이 말의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나는 우울증의 조기 각성 증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불면증과 함께 이유 없이 평소보다 최소 한두 시간 정도 일찍 깨어버리는 조기 각성 증상을 경험하곤 한다. 나는 이 증상이 어떠한 것이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원치 않게 일찍 깨어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내가 겪은 조기 각성 증상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가족 모두가 아직 권하게 자고 있는 새벽 3시, 4시 정도에 거짓말처럼 눈이 반짝 떠진다.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사실 그러고 싶은 의욕도 없다. 곧 어젯밤까지 계속 나를 괴롭히던 고민거리가 머릿속에 일일 드라마처럼 다시 펼쳐진다. 고민과 걱정은 반복되지만 결국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있다. 일부러 다른 생각, 무언가 좋고 행복한 생각을 해보려고 애쓰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이내 나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모두가 잠든 새벽은 너무나 고요해 작은 감각에도 예민해진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꽂히고 창밖의 작은 불빛에도 잽싸게 눈길이 쏠린다. 늘 아프던 곳은 더 아프게 느껴지고 평소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했던 부위까지 고통이 느껴진다. 괴롭다. 힘들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이대로 해가 뜨지 않았으면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무정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곧 고통이 튼다. 새로운 하루를 이미 극도로 지쳐버린 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끝없는 고통의 연장일 뿐이었다. 저도 그 병 잘 알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머릿속에서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런저런 진단과 해법을 내놓곤 한다. 그러한 진단과 해법은 모두 전문가들의 풍부한 지식과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매우 유용하며 새겨들을 만하다. 그러나 진단과 해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일 것이다. 인생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맞았을 때 이것을 혼자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혼자서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거나 혹은 그가 처한 상황이 진정 힘든 상황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학교에서 왕따인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개입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 명의 친구다. 한 명의 친구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학생은 더 이상 왕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괴로움 속을 허우적대며 내 고민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겠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힘겨울 때 고립감, 외로움까지 느끼게 되면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고민을 들어줄 누군가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 나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과연 그런 존재였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병에 걸려봐야 그 병을 잘 고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치료자로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음을 절감한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어쨌든 나는 이제 나를 찾은 이들에게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도 그 병 잘 알아요. 소제목 마침내 죽음을 생각하다. 불안 속에 계속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내는 미역국, 불고기 등 평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푸짐하게 만들어 정성 가득한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는 상태로 미역국을 떠먹었다. 맛있었다. 아내에게 고맙고 또 고마웠다. 그러나 종일 누워있다가 허리 보호대를 차고 일어나 선체로 미역국을 먹는 것 자체가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게다가 자세가 불편하다 보니 실수로 미역국을 흘리고 말았다. 떨어진 국물은 허리 보호대에 진한 자국을 남겼다. 나는 그때부터 붉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내가 지금 생일상 받을 상황이야?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아내도, 아이들도, 나도, 우리 가족 중 누구도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몹시 불편한 침묵 속에서 우리 가족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잠시 후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 울컥하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우리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조그만 두 손을 꼭 모은 채 촛불을 끄며 이렇게 빌었다. 그 말을 듣자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쯤 나는 잠에서 깨어 혼자 거울 앞에 섰다. 그 남자는 몹시 지치고 우울해 보였고 찡그린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입맛이 떨어져 몇 주째 제대로 먹지 않은 데다가 계속 누워만 있던 탓에 그렇지 않아도 가느다란 팔과 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부는 내장 비만 때문인지 볼록하게 나와 있었다. 한 마리 거미 같았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내와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드디어 그들에게 했던 내 말과 행동이 떠오르면서 미안함과 후회스러움이 가슴을 쳤다. 그렇게 나는 나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가족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말았다. 그렇다, 난 죽기로 했다. 정말 죽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뜻밖에도 기운이 났다. 하지만 아빠가 자살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생각에 나는 죽음을 자살이 아닌 사고사처럼 보이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 계획은 이랬다. 나의 죽음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일부는 마시고 일부는 알코올 냄새가 나도록 옷에 뿌린 후 빈 병은 차 안에 둔다.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가 집 근처의 인적 드문 고가 도로로 가서 전속력으로 난간을 들이받고 난간 아래로 차와 함께 추락한다. 당연히 유서는 없다. 죽을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놀랍게도 홀가분하고 약간 기뻐지는 것 같기도 했다.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에 시계를 봤다. 2012년 8월 2일 새벽 3시 43분. 모두가 깊이 잠에 빠져있는 시간이다. 죽기에 딱 알맞다. 나는 크게 숨을 몰아쉬고 자동차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자동차 열쇠가 없었다. 늘 열쇠를 두던 거실의 바구니와 내 가방, 그 어디에도 자동차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다가 작은 방에서 엄마와 함께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내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자살을 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자살은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의 3단계를 거쳐 일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살 생각의 시기가 가장 길고 이 단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다. 삶의 힘겨움으로 인해 살아가면서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비율은 대략 전체 인구의 20% 정도나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게 되는 자살 계획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 자살 계획에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 만약 내가 죽으려고 대문 밖을 나섰을 때 날씨가 조금만 더 추웠더라면 저는 한강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한강에 투신했다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후 응급실에 오셨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한 가지 무수한 변수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자살로 이어지는 각각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 가능성을 키우는 확실한 요인이 바로 우울증이고 음주는 충동성을 강화시켜 막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자살 생각과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이끄는 흔한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들 중 40% 이상이 자살 시도 중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때 내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만난 여러 변수가 나의 죽음을 가로막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제목 행복의 시뮬레이션. 우울증은 죽고 싶어하는 병이고 공황장애는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병이다. 어느 TV에서 개그맨 이경규 씨가 했던 말이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다.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본질을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날카롭게 표현한 것은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다. 다만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들이 진정 죽음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을 더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선생님,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 그분들을 볼 때면 마치 전기 충격이 쏟아지는 사육상자 안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혹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커 안에서 끝없이 살기 위해 수영을 해야 하는 실험쥐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결국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그분들은 단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희망을 상실한 것뿐이다. 희망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이다.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현재를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나아질 수 없다면 혹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면 어떨까?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궁창 같은 현실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비커 속의 실험지처럼 수영을 멈추고 얌전히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역설적이지만 불안과 그에 뒤따르는 우울이 재앙적인 시뮬레이션에 의해 악화된다면 같은 원리로 불안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 반대, 즉 행복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장면은 화창한 어느 봄날, 벚꽃잎이 눈처럼 내리는 거리를 나의 손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달리다가 자전거에서 내려 아이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고 흩날리는 벚꽃잎을 손으로 잡아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손자들에게 자전거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경제력과 함께 노년기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즉, 균형 감각과 근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할 것이다. 간혹 몸 상태가 많이 나빠질 때면 그것이 자전거가 아니라 휠체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떨어지는 벚꽃잎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설령 자전거가 휠체어로 바뀐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행복의 공식은 내가 가진 것을 분자로 하고 나의 소망을 분모로 하는 등식에 의해 계산된다는 말을 누군가의 강연에선가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망이 그보다 더 크다면 행복은 어쩔 수 없이 작아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진다면 분모인 소망을 줄임으로써 행복을 높일 수 있다. 나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지내는 것 자체가 행복의 과정이 되리라 믿으며 그렇게 나는 오늘을 살기로 한다. 소제목 신념 나아질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SBS 생활의 달인과 MBC 무한도전이다. 생활의 달인을 보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달인들이 나와 보여주는 진기명기에 가까운 모습들이 연신 놀라움을 자아낸다.
때로는 그들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한편 무한도전의 MC 유재석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적은 없지만 그야말로 예능에 있어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의 말재간과 센스는 언제나 내게 경탄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늘 유쾌한 줄로만 알았던 유재석이 가수 이적과 함께 부른 차분한 곡 말하는 대로를 듣게 되었다. 유재석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적이 작사를 했다는 그 곡은 내 가슴에도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저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20대의 젊은 우울증 환자들로부터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하는 대로를 한번 들어보라고 권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노래를 단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노래의 핵심은 다음 부분에 담겨 있다. 사실은 그렇게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나 자신을. 사실 우리의 인생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말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린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말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 난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무작정 믿는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 희망찬 미래가 예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믿음만으로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희망의 행동 혹은 실천이 결합됐을 때 이를 신념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구분해 사용한다. 바꿔 말하자면 실천이 없는 신념은 신념이 아니다. 신념은 희망을 현실화하고 마침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 신념이야말로 희망의 근거를 찾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이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다. 나는 일요일에도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한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깜깜한 새벽, 원치 않게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운동, 정확히 말해 맨손 체조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진다. 가만히 누워서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픈지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어떤 날은 간단한 체조조차 부담스러울 만큼 몸이 힘들거나 출근 시간에 맞추느라 집에서 하는 체조를 건너뛸 때도 있다. 그런 날에는 연구실에 들어가서라도 반드시 체조와 스트레칭을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런 행동들이 하나둘씩 쌓여가자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을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내 신념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느낀 것이다. 빗물에 파이는 바위를 생각해보자. 빗방울 하나는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수많은 빗방울들이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계속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마침내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진다. 보는 사람을 절로 겸손하게 만드는 그랜드 캐니언 역시 빗방울 하나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내 희망을 이야기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설령 나아지지 않는다 해도 죽는 날까지 평생을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도 수많은 오늘을 견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는, 아니 최소한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느 순간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 괴로움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한 만성 통증 환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라 기대한다.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환자분들이 퇴원할 때 나는 그분들이 입원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늘 물어본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선생님, 저는 제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말한 어느 50대 여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아니라 우울증과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또한 그녀의 그 말은 같은 상황에 놓인 나 자신에게도 무척이나 큰 의미로 다가왔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고 그로 인해 존재한다. 생각, 즉 사고는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예고편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고난의 극복은 시작될 수 있다. 소제목, 한계선은 매일 새롭게 그려진다. 나의 가장 중요한 노력은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거의 온종일 통증과 이상 감각에 시달리는 나는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절실히 바랐다. 아프지 않은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내가 처음에 했던 시도는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몸은 쇠약하게 하고 마음은 더 우울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제 나는 무엇인가에 몰입하려고 노력한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몰입해 있을 때는 고통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하루 중 단 몇 시간만이라도 고통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늘려나가기 위해 나는 나의 일에 열중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게임도 한다. 이 과정에서 몹시 기쁘게도 세상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듣도 보도 못했던 수많은 명작 소설, 명작 영화, 명작 게임, 명작 음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를 흥분시켰다. 어떤 날은 아픈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비교 단위가 하루가 아닌 일주일, 한 달로 조금씩 늘려보면 그래도 고통 없는 시간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답답하고 괴롭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 혹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분명하다면 비록 한계선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한계까지는 가보아야 한다. 진정한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